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체포됐을 당시 총기 관련 언급을 했던 상황을 경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식으로 경호처 질책성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대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윤상문 기자의 단독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탄핵 소추 이후 줄곧 관저에 머물고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12.3 비상계엄 43일 만이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두 번째 시도 만에 체포영장 집행에 성공한 겁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건희 여사는 관저 안에 머물며 두문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로 한 말을 같은 경호처 직원이 들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말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상부의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수뇌부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여러 차례 강제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발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김 여사의 반응이나 언급이 전해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2차 집행 때 경호처가 사실상 순순히 길을 터준 데 대해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읽힙니다. 또 윤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을 거대 야당으로 돌리고 있는 것처럼 김 여사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MBC는 대통령실에 김 여사가 이 같은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았어야 했다는 의미인지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도 김 여사의 해당 발언을 보고받았는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앞서 보신 발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권 최고의 실세로 평가받아온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텐데요. 김 여사의 이 총 가지고 뭐 했느냐는 발언은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신청한 구속영장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고 총기 사용 검토까지 지시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도 보입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어제 청구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로부터 총 가지고 뭐 했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한 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윤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차장 구속영장에도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핵심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의 총 관련 발언은 윤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김 여사가 한 말을 경호처 직원들이 들었다면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사후 정황 증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지시가 있었으니 체포 이후 김 여사가 총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게 아니냐고 경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김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김 차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권총뿐 아니라 중화기 무장까지 거론됐다는 경호처 직원 증언도 나온 바 있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 지시와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역시 윤 대통령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고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며 총기 사용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는 듯한 김 여사 발언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이 사전에 물리력 사용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다시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훈 차장과 함께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보다 2시간이나 앞서 휴대전화로 계엄이란 단어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보다도 먼저 계엄 선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 과정에 오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2시간 전인 8시 20분쯤 대통령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 GPT로 계엄을 검색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한 이광우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 본부장이 계엄령과 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 해산을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가 열린 건 밤 10시 17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비상계엄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국회 해산도 살펴본 만큼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까지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이 본부장은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앞장서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왔습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옆에서 밀착 경호를 수행해온 김성훈 경호차장 역시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했고 이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는 금요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측은 이에 대해 포렌식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과 SNS 사용은 시간의 오차가 있는 경우가 발견됐다며 이 본부장이 해당 내용을 검색한 건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고 TV를 통해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늦어지냐는 여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헌법재판소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나연 기자. 오늘도 선고기일이 안 나왔는데 오늘은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도 이미 종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평의가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일부 재판관은 사무실에 남아 자료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처럼 저녁 늦게까지 평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은 다소 빗나간 셈입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평의실에 있는 본관에 가봤는데요. 삼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래 기자들에게 일부 개방됐던 곳인데 지금은 외부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고요. 공무원증을 지참한 헌재 연구관이나 직원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돼 있었습니다. 헌재는 소속 공무원이 각 층을 이동할 때마다 공무원증을 인식시키도록 조치했을 정도인데요. 누가 언제 그 층에 드나들었는지까지 모든 기록을 남기는 등 철통 보안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자, 헌재 내부의 보안이 더 강화됐다는 건데 그런데 당초 이번 주에 선고를 하려면 오늘까지 기일이 지정돼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이번 주 후반쯤 선고를 하려면 늦어도 오늘 기일 통지가 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넘겼다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선고 2, 3일 전 기일을 통지한다는 건 두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전례라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특히 탄핵 선고를 공지한 이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 하루 전 기일을 공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 기일을 확정하면 선고 기일 통지서는 전자송
전자송달로 양측 대리인단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전자송달 전 헌재 측이 양측 대리인단에 전화를 해서 송달이 될 거다라고 알리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때문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헌재 전화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국회 측은 금요일 선고 공지가 내일 오전에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선고일에 대리인단 전원이 출석할 방침이고요.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어디까지나 세간의 예상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중대한 헌법 위반 가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오래 걸릴까 싶은데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취재가 좀 됩니까? 네, 저희가 전직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헌법학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방향은 정해졌는데 결정문의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신중하게 고치느라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재판관들의 의견이 안 모아진 게 아니냐는 말도 조금씩 나옵니다. 한 헌법학 교수는 아직 심증 형성이 되지 않은 일부 재판관을 나머지 재판관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 비상계엄 가담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와 겹치는 만큼 재판관들이 함께 고심하느라 윤 대통령 선고도 늦어진다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인데 윤 대통령은 오늘로 22일째인데요. 선고가 늦춰지면서 여러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작년 12월 3일 그리고 12월 4일 새벽 이렇게 해서 상황을 온 국민이 TV로 목격했는데 네.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헌재가 계속 침묵하다 보니까 여러 억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른바 받은 글 형태로 SNS에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선고 일정이 발표될 거라더라. 내부 의견이 몇 대 며칠 하더라. 내용도 다양한데요. 저만 해도 어제 오늘 10개 이상 받았습니다. 아, 네. 한 전직 재판관은 평일은 재판관들만 참석하고 회의록 없이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밖으로 새어나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기각을 예상하는 정보가 나돌았지만 결론은 8대 0, 전원일치 인용이었습니다. 소위 그 찌라시, 받은 글 형태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정말 누가 이런 거 만드는 거 싶은데 의도가 있겠죠, 뭐. 자, 여권에서는 근데 선고가 4월 초로 늦춰질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뭘 기대하는 걸까요? 네, 다음 주 수요일인 3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를 보자는 겁니다. 네. 하지만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선고일을 정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네. 아무리 늦춰져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긴 하지만요. 네. 헌재가 뜸을 들이면 들일수록 헌재는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루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12월 3일 상황과 그게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